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계정 과목 이해하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자산 계정 살펴보기인데요. 자, 자산은 앞에서도 한번 써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여기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여기까지 이렇게 동그라미 1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자, 그다음 세 번째, 미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제가 이제 미래 경제적 가치라는 말보다 저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것이 뭐다?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혹은 정상영업주기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할 거다. 그러니까 1년 혹은 정상영업주기 안에 들어오면 유동인 거고, 그 밖으로 넘어가면, 기간이 넘어가면 우리가 비유동 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첫 번째로 유동자산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당좌자산입니다. 자, 우선 우리 자산은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지고요. 자, 그리고 이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당좌자산을 배우는 거고,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나온 내용이 뭐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재표를 작성을 할 때, 특히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한다,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제일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보여주는 게 유동성 배열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좌자산에서 제일 첫 번째가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금은 현금화되는 속도가 제일 빠를 수밖에 없죠. 현금 그 자체니까. 그래서 제일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현금화가 제일 빠른 것부터 지금 순서대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이 현금성 자산의 의의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돈, 현금, 금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회계상 현금이라고 하고,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다. 자, 현금성 자산은요, 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금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금은 회사의 자산 중에서도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으로서 회사가 영업활동하는 데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구입 수단이 됩니다. 자, 회사의 모든 거래는 현금의 입금과 출금으로 귀결되기 마련이고, 어떤 계정보다도 거래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오류나 금전 사고 가능성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자, 현금이 이제 입금되고 출금되는 거래가 이제 회사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오류나 어떤 금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기 제일 쉬운 게 현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현금은 성격상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 관리를 위한 철저한 내부 통제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금이 현금성 자산의 범위 살펴볼게요. 회계상 현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교환의 매개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폐나 동전만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 회계상 현금에는 지폐나 동전뿐만 아니라 이들과 마찬가지로 교환의 매개로 사용될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도 현금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자, 통화대용증권에 대한 설명인데,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통화대용증권의 뜻을 보면요, 통화는 이건 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용이라고 했는데, 자,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증권 혹은 증서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증서, 종이로 된 증서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압 수표입니다. 은행이 자기를 이제 보증인으로 해서 이제 발행하는 수표를 자기압 수표라고 하고요. 타인 발행 수표,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입니다. 그리고 송금 수표, 자, 여행자 수표, 우편한 증서, 만기가 된 공사채 이자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리스트를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특히 우편한 증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대부분 현재는 이제 어떤 현금을 들고 다닌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이런 통화대용증권을 사용한다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이제 뭐 카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활용하는 어떤 횟수나 빈도가 좀 낮아졌는데, 자, 우편한 증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자, 내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우리 이제 내 아들이 만약에 뭐 혹은 딸이 자녀가 이제 서울로 공부를 하러 대학에 이제 진학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에 이제 은행 업무가 이렇게 전산화되지 않았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공부를 하라고 보낸다라고 하면 이제 생활비나 등록금 같은 것들을 납부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직접 가서 돈을 전달하고 오는 방법, 아니면 두 번째로 제 이제 자녀 보고 내려와라, 부산으로 와서 받아가라 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안전하지만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도난이나 분실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은행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저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은행에다 저축했다고 해서 그 돈이 바로 그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거나 지금처럼 뭐 우리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이제 은행 업무를 보실 텐데 송금하면은 바로 그쪽에 돈이 들어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체국에 가서 입금을 하고 우편한 증서라는 엽서와 비슷한 형식으로 돼 있는 걸 받아서 이제 서울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이제 제 자녀가 이거를 받아서 이제 우체국으로 가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을 하고 돈으로 받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걸 우리가 이제 우편한 증서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 만기가 된 공사채 이자표라고 했는데, 만기가 된, 자, 공사채는 공채와 사채를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공채 사채는 우리가 채권이라고 부르는 항목이고요. 돈 빌려주고 원금하고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걸 이제 사채, 뭐 공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발행자가 공공기관이면 공채, 회사면 사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보면,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구입을 했는데, 취득을 했는데 얘가 이제 만기가 됐고요. 나는 얘한테 원금하고 이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자를 받는다라고 쳤을 때 이 이자는 뭡니까? 이 이자표를 제시하면 돈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통화대용증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예제 나와 있는데 내용 보겠습니다. 3일은 D상사에 상품 10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을 다음과 같이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분개할 때 현금으로 계상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현금으로 들어갈 만한 거 다 체크하면 되겠죠. 자, 지폐, 자기압 수표, D상사가 발행한 수표는 이제 타인 발행 수표죠. 포함되고요. 우편한 증서 다 포함되네요. 자, 그러면 다 합쳐서 100만 원. 자, 100만 원이 우리가 현금으로 계상할 금액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자, 현금성 자산은, 자,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현금성 자산은요, 자, 여기부터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취득 당시 만기일이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거 이제 지문으로 문제로 내기 참 좋은 항목인데, 자, 이 만기일 혹은 상환일을 우리가 결산일로부터 라는 형식으로 바꿔서 이제 틀린 지문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꼭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여야 한다라는 거 체크 잘 해주시고요.
다음 현금의 회계 처리입니다. 현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오면 차변에, 현금이 나가면 대변에 기입을 합니다. 자,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수금한 경우,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현금을 빌린 경우 등이고, 각각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뒤에 회계 처리한 내용 나오겠지만 먼저 좀 써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화면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자,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수금했다. 그러면 현금을 받아오고 매출을 인식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예금을 인출했다. 자, 예금을 우리가 인출했다라고 하면은 예금에 있는 돈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예금을 대변에 줄여주면서 그걸 현금으로 찾았어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자, 현금을 빌렸다. 현금을 빌려왔으니까 현금을 늘려주면서 뭐를? 차입금을 늘려주시면 되겠죠. 자, 뒤에서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A도 지금 현금 차변에 늘려주면서 매출, 수익을 인식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예금을 줄이면서 현금을 늘려줬고요. 자, 그 다음에 차입금, 부채를 늘리면서 현금을 늘려주는 이런 분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현금이 나가는 경우입니다. 자, 상품을 구입했다. 이건 밑에 바로 같은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상품을 늘려주면서 현금이 빠져나갔다라고 하고 있고요. 은행에 예금했다. 우리 돈이 빠져나가면서 예금에 돈이 들어갔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급여를 지급했다. 현금이 빠져나가면서 급여, 비용 처리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각각의 회계 처리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예제 보시면 다음 거래를 분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B회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 30만 원 중 20만 원은 C회사로부터 받은 자기합수표로 지급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C회사한테 받은 자기합수표는요, 현금이잖아요. 받을 때. 자, 받을 때 우리가 현금으로 처리했을 거고요. 나갈 때도 현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옆에 뭐 여기다 안 적고 여기다 적어 볼게요. 상품을 구입했다. 자, 전체 대금이 30만 원이래요. 자, 그리고 20만 원은 자기합수표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줬다. 그냥 다 현금으로 줬다는 소리죠. 현금으로 30만 원 지급했다라고 하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계하시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자기합수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금을 받아온 걸로 처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현금 계정을 T 계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서 전기할 때 체크했던 부분이죠. 보시면 자, 현금에 대한 T 계정이고요. 기초현금 잔액이 전기 2월 된 금액으로 들어오고 현금이 늘어난 것은 차변에, 그다음에 빠져나가는 것은 대변에 이렇게 들어와서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잔액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 현금 계정에서 현금의 증가는 수입액으로 차변에 기입되고 감소는 지급액으로 대변에 기입됩니다. 전기 2월은 기초현금이고 차기 2월은 기말현금입니다. 자, 차기 2월 잔액 또는 시제액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전기 2월과 수입액을 합한 차변 합계가 단기에 이용 가능한 현금. 자, 이쪽에 있는 게 단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현금 출납장 관련 내용입니다. 자, 현금 출납장은 매일 발생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보조장부입니다. 그래서 현금 전표가 발생이 되면 이걸 우리가 현금 출납장에 기록을 할 거다. 자, 회사에 현금 담당자는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들 관련 증빙을 같이 검토하여 전표를 작성하는데요. 전표 작성한 후 현금 출납장에 전표 내용을 기재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금고안에 현금 시제액과 현금 출납장의 기재액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일자, 적요, 수입, 지출, 잔액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어 놓도록 되어 있고요. 자, 예제 보시면 다음 거래를 현금 출납장에 기입하라고 합니다. 자, 5월 1일에 전월에 이월된 현금 55만 원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현금 출납장 한번 같이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날짜 먼저 써야 되죠. 자, 5월 1일. 자, 그 다음에 전월 2월 된 현금이니까 단기 이제 5월 1일 입장에서는 입금된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적요에 전월 2월. 자, 그 다음에 입금의 금액이 55만 원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 다음 출금, 그 다음에 잔액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잔액이 그러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3일에 회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5월 3일 상품을 매입했다. 자, 그리고 금액 얼마? 30만 원을 출금으로 잡아주시고 잔액이 25만 원 남아 있는 걸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월 10일입니다. 자, 비회사의 상품 4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자기합수표로 받았다. 자, 자기합수표로 받았으면 현금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상품 매출이 자, 입금으로 40만 원 들어올 거고요. 잔액은 65만 원 되겠네요. 자, 그다음 5월 15일입니다. 자, 은행에 35만 원을 당좌 예금으로 입금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35만 원만큼 우리가 통장에다가 입금한 거잖아요. 어쨌든 현금 갖고 있던 걸 입금을 한 거니까 당좌 예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예금에 입금했다. 자, 출금으로 35만 원 잡아주시면 잔액이 30만 원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월 20일에 은행에서 20만 원 인출했다. 5월 20일에 자, 예금 인출. 그러면 또 20만 원 또 이제 늘려야겠죠. 자, 그러면 다시 50만 원이 잔액이 될 거고요. 자, 그다음 5월 31일 월말 현금 잔액을 계산하고 차월로 이월했다. 자, 5월 31일 차월 2월 시켜준다고 하고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 잔액 50만 원을 다 없애주고 잔액을 0으로 만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 현금 출납장이 작성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월 마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겨주고 여기 입금합계, 뭐 출금합계 이런 것들도 다 계산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현금 과부족입니다. 자, 현금은 그 특성상 소액의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현금과 장부상 현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임시적인 계정이 현금 과부족이고요. 자, 이 계정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적 계정이기 때문에 자, 현금 과부족 원인을 조사해 그 원인이 판명되면 해당 계정에 대체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결산 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부족한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우리가 잡손실이라고 하고요. 자, 초과액을 수익으로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잡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족액은 비용이라고 한 부분 우리가 잡손실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과액 수익이라고 한 부분은 이제 잡이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임시적인 계정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임시적인 계정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 중에 미결산 항목, 비만 계정, 표시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어요. 자, 이 미결산 항목 비만 계정 표시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여기 결산 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현금 과부족을 없애면서 잡손실, 잡이익으로 대체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현금과 장부상 현금에 대한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 실제와 장부상 현금을 밑에 그림에서 봤더니 실제는 10만 원인데 장부에는 9만 원 있는 걸로 써 있대요. 그러면 장부에 있는 걸 실제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장부에 있는 9만 원을 뭘로? 10만 원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장부를 어떻게 해요? 차변에 만 원만큼 써서 늘려주시면서 이걸 우리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 현금 과부족은 과자가 많다, 부족은 적다. 둘 다 뭐예요? 많을 때도 사용하고 적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정 과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자, 옆에다 한번 써볼까요? 차변에 현금을 늘렸어요. 만 원만큼 많다라고 늘렸고요.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해서 자, 10,000원만큼 또 설정을 해줬고요. 자, 근데 이걸 우리가 결산일 12월 31일까지 이 현금 과부족이 발생한 원인을 못 찾았다라고 하면 차변에 현금 과부족을 없애주시면서요. 자, 잡이익으로 처리해야겠죠. 돈이 많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없애줘라 라고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엔 실제 소유하고 있는 현금과 장부상 현금이 비교됐는데 이번엔 장부가 더 많대요. 그럼 또 얘들 실제에다 맞춰줘야 되니까 이만큼 잘라서 없애줘야 됩니다. 자, 10만 원에서 뭘로? 9만 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변에 현금을 써서 10,000원만큼 줄여주시면서 이걸 우리가 마찬가지로 현금 과부족으로 10,000원을 처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 12월 31일까지 원인을 못 찾으면 이 현금 과부족 없애야 되니까 대변에 써서 현금 과부족 자, 10,000원만큼 줄여주시면서 이걸 우리가 잡 손실로 10,000원 이렇게 처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여기 있는 현금과 부족 서로 상계돼서 없어지는 거고요. 여기 있는 현금과 부족도 상계돼서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금과 부족은 미결산 항목 비만 계정 표시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면 안 되니까 지금 반대의 분계를 써서 없애주시면서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원인을 못 찾았을 때 대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내용 보면 현금과 부족의 원인으로는 기장상의 오류나 도난 분실, 현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착오 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예제 나와 있습니다. 다음 거래를 분개하라고 합니다. 자, 실제 현금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6만 원만큼 부족함을 발견했대요. 그리고 그 불일치 원인을 조사한 결과 4만 원은 보험료 지급 기입이 누락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뒤에서 이제 풀이를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해볼 건데 자, 앞에 있는 내용 확인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제 현금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6만 원만큼 부족하대요. 그러면 1번 자, 실제가 장부보다 부족하다라고 했으니까 실제가 더 적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장부를 줄여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대변에 현금을 6만 원만큼 줄여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뭐예요? 현금 과부족으로 6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불일치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4만 원은 보험료 지급 기입이 누락되었고 그 다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현금 과부족이 다 없어지면서 자, 6만 원을 다 없애면서 자, 4만 원만큼은요. 보험료 지급된 게 누락됐대요. 그러면 보험료로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6만 원 이제 모자랐던 것 중에 4만 원은 보험료가 나간 건데 우리가 몰랐었다고 하니까 보험료로 처리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직도 원인을 모른대요. 그러면 잡 손실로 2만 원만큼 비용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이제 이 풀이 부분에 제가 쓰려고 했었는데 옆에 이제 보면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계속 이번에는 소액현금, 전도금 제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의 각 부서에는 잡다한 소모품을 사거나 일상적인 교통비 등의 소액의 경비가 발생합니다. 자, 적시에 관리하고 지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소액의 현금 지출을 위한 일정액의 자금을 준비해두고 소액의 현금 지출을 회계 처리 없이 사용한 다음 일정 기간 경과 후 소액 현금의 사용 부분을 재충당하는 시점에서 그 기간 동안 사용한 소액 지출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액 현금 제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적시에부터 마지막까지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적시에 관리하고 지급하기 위해서 뭐를요? 이 앞에 써있는 소액의 경비를 자, 그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소액의 현금 지출을 위한 일정액의 자금을 준비해두고 그 소액의 현금 지출을 회계 처리 없이 그냥 우선 다 쓰는 겁니다. 돈 나가는 거 쓰고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한 번에 정리해서 영수증들 모아놨다가 한 번에 정리해서
그 사용 부분을 이제 회계 처리하고 재충당하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소액 현금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림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경리부에서요. 각 부서에다 소액 현금을 주는 겁니다. 미리. 한 뭐 3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줘 놓고요. 자, 이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앞에 얘기한 것처럼 교통비도 쓸 수 있고 아니면 택배가 왔는데 갑자기 착불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직원이 내 돈 주고서 받아놨다가 나중에 회사에다가 돈 달라고 청구하려면 몇천 원 때문에 서류 만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돈 가지고 있던 소액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영수증 같은 거 모아놨다가 이런 걸 이제 전표 처리하면서 이제 모자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소액 현금을 보충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다음 거래를 분기하시오라고 나왔는데요. 자, 9월 1일에 30만 원을 전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좀 체크할게요. 자, 전도금으로 우선 3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소액 현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9월 1일에 대변에 현금이 지출되면서 자, 이거를 소액 현금이라고 설정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각 부서에 이제 소액 현금이 지출이 되어 있는 걸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9월 30일에 전도금 중 사용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받았다. 자, 교통비부터 해볼까요? 자, 우리가 9월 30일에 교통비가 자 10만 원. 자, 그다음 통신비가 5만 원. 자, 잡비가 2만 원. 자, 소모품비가 4만 원. 그다음에 접대비가 3만 원. 자, 이렇게 지급됐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합치면 24만 원이 지출이 됐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소액 현금이 24만 원이 지출된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4만 원이 지출됐는데 마지막 뭐래요? 9월 30일에 다시 또 9월 30일에 현금으로 사용액을 보충해 줬대요. 그럼 다시 현금이 들어오면서 소액 현금이 이제 보충되는 걸로 해야 되죠. 요 분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뭐만? 금액만 바뀌어서 소액 현금이 다시 24만 원이 설정이 되면서 현금이 24만 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소액 현금 제도다. 그래서 보충법을 사용하는 경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얼마씩 보충을 사용한 것만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표를 활용하기 위해 만든 구자, 당좌 예금입니다. 자, 수표를 사용하기 위해 은행과 계약을 맺는데요. 이 계약을 당좌 계약이라고 하고 이때 필요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여 현금을 일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예금을 당좌 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뭐 수표를 활용하기 위해 만든 구자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수표뿐만 아니라 어음도 이 당좌 예금을 통해서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 보시면 은행과 당좌 거래 약정에 의해 회사가 예금액의 범위 내에서 어음과 당좌 수표를 발행하고 어음과 수표의 대금을 은행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치하는 예금을 당좌 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어음과 수표를 발행을 하고 지급하기 위해 만든 계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당좌 예금은 물품 대금 지급 시 수표나 어음을 사용함으로써 은행이 대금 지급을 대행해주는 셈이 되어 영업상 편리한 예금이고요. 당좌 예금 인출은 별도 계약이 없는 한 당좌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연하겠죠. 예금에 남아있는 돈이 있어야 그만큼 돈이 빠져나갈 테니까요. 자, 그런데 그리고 따라서 현금이나 타인 발행 수표 등이 들어오면 그 잔액이 증가하고 수표가 발행되면 그 잔액이 감소하는 그런 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당좌 예금에 대한 T 계정입니다. 자, 전기 이월된 거 우리 기초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예입액 우리가 예입했다는 예금에 입금했다라는 소리예요. 돈이 늘어났다라는 소리죠. 자, 당좌 예금은요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T 계정 차변에 들어오면은 늘어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대변에 인출액 나와 있는데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줄어드는 걸로 보고 차기 2월 다음 연도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차감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입액의 예시 보시면 거래처로부터 입금, 다른 예금에서 입금, 현금 입금 등이 있고, 자, 인출되는 거 보시면 계좌이체로 인한 출금, 수표를 이용한 현금의 출금, 거래처에 지불한 것들 등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차변이고 나가면 대변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를 분기하라고 합니다. 5월 30일에 현금 100만 원을 당좌 예입했다. 그러면 5월 30일에 당좌 예금이 늘어나는 거죠. 차변에 당좌 예금을 자 100만 원만큼 늘려주시면 되고요. 뭘로?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을 100만 원만큼 차감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6월 5일입니다. 수표 50만 원 발행해서 미지급금을 지급했다. 자, 수표를 발행했다라고 하면요, 우리 당좌 예금에서 수표가 발행될 거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을 차감하는 분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50만 원이고요. 자, 그리고 미지급금을 지급했대요. 미지급금은 부채였는데 차변에 들어와서 50만 원만큼 부채가 감소하는 걸로 들어오면 되는 거죠. 자, 풀이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자, 당좌예금 잔액이 그럼 지금 얼마겠니? 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잔액은 50만 원이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왜? 100만 원 들어왔다 50만 원 빠져나갔으니까. 여기까지 같이 계산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당좌 차월입니다. 자, 그러면 당좌 예금이라는 걸 이제 개설을 해놨는데, 자, 당좌 차월과 관련해서 내용 보면요, 원칙적으로 해서는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면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을 당좌 차월이라고 하고, 부채로서 단기 차입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분류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잔액이 자, 아까 기준으로 보면은 자 100만 원까지 갔어요. 여기가 0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50만 원짜리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잔액을 다 사용을 하고 마이너스 50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걸 우리가 당좌 차월이라고 하고요. 흔히 일상생활에서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 잔고가 0보다 그 더 밑으로 내려가는,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당좌 차월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무턱대고 다 막 아무렇게나 마이너스로 많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사 신용도와 그리고 당좌 계약을 할 때 이 당좌 차월 한도를 얼마로 한다라고 계약서에 이제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당좌 차월이라는 거 이제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얘에 대한 개정 과목은 뭐래요? 단기 차입금으로 설정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밑에 읽어볼까요? 일정 한도 내에서는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는데, 이때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한 금액을 우리가 당좌 차월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는 은행과 300만 원 한도로 하는 당좌 차월 계약을 했고요. 당좌예금 잔액은 500만 원이지만 7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해도 은행에서는 지급 거절을 하지 않고 700만 원을 지급해 줄 거예요. 왜? 잔액은 500만 원이었지만 자, 당좌 차월 한도가 300만 원이잖아요. 당좌 차월 200만 원 만들어서 쓰면 돼요. 그럼 아직도 뭐예요? 당좌 차월 한도가 100만 원 남아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당좌 차월 한도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100만 원을 더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좌 예금은 자산으로 보고 있고요. 당좌 차월은 우리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분기하라고 합니다. 외상으로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했다. 자, 그러면 상품을 우리가 10만 원 이렇게 설정하면 되고요. 자, 그냥 단순하게 외상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어음으로 지급했는지 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매입 채무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 지금 외상 매입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이 10만 원이다. 자, 그리고 수표를 발행해서 위에 외상 매입금을 지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외상 매입금
1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당좌예금 잔액은 8만 원이고 당좌 처분 한도가 4만 원이래요. 12만 원까지 빠져나가도 되는데 우선 우리는 10만 원만 나가면 되니까, 그죠? 자, 우선 당좌 예금을 8만 원만큼 다 써주시고요. 당좌 차월. 자, 얘는 뭘로 가요? 단기 차입금으로 자 2만 원만큼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또 마찬가지로 교재에서는 당좌 차월로 표시를 하고 있지만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표시하라고 했죠. 그래서 요 같은 내용입니다. 당좌 차월을 단기 차입금으로 해서 2만 원만큼 표시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단기 투자자산입니다. 자, 단기 투자자산의 의의라고 나와 있는데요. 단기라는 말 붙었으니까 우선 1년 이내겠구나 라는 말이 바로 떠오르셔야 될 거고요. 자, 내용 읽어보면 단기 투자자산은 기업이 여유자금의 활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단기 투자자산의 범위입니다.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단기 금융상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양도성 예금증서 등 양도성 예금증서, 환매채 등 정형화된 금융상품, 금융기관의 상품으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기한이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중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현금성 자산은 뭐라 그랬냐면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개월보다 뭐예요? 오래 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보고기간 말로부터라고 했으니까 12월 31일 얘기하는 거죠. 이거부터 뭐예요? 1년 초과하면 안 되는 애들. 그런데 금융상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다 뭐다? 단기 투자자산으로 보겠다. 단기 금융상품으로 보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또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를 분기하라고 합니다. 당좌수표 55만 원 발행해서 정기 예금에 예입하였다라고 하는데, 자, 우선 당좌수표를 발행했다라고 하면요. 자, 대변에 당좌 예금이 나와야 합니다. 금액은 55만 원이고요. 자, 정기 예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정기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55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여 동정기예금 이자 5천 원과 함께 보통예금에 예입했다. 자, 그러면 이자 5천 원과 함께니까 55만 5천 원이 들어오는 거죠. 어디로? 보통예금으로. 55만 5천 원. 자, 그 다음에 정기 예금 우리 이 위에 설정했던 거 없애줘야 돼요. 55만 원 들어오면서 자, 이자가 발생했대요. 이자 수익이 5천 원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분계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자, 단기 대여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대여금은 금전대차 계약에 따른 자금의 대여 거래로 발생한 회수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이다. 자, 그 다음 유가증권 나와 있는데요. 자, 유가증권 유자가 있을 유자고요.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증권이라는 뜻입니다. 자, 증권이라고 하는 건 뭐의 증서, 권리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표 혹은 뭐 어떤 종이로 된 어떤 증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유가증권 중 단기매매 증권과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 가능 증권,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 보유 증권은 자, 단기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요. 단기매매 증권은 무조건 이 단기 투자자산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자, 얘는 비유동 자산에 있는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조건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뭐예요? 1년 내에 우리가 정리할 거다라는 뜻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뭘로 보겠다?
단기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산 그 중에서도 당좌 자산에 있는 현금성 자산과 현금이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우선 이제 자산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현금과 현금성 자산 관련해서는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 단기 투자 자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차후에 나오겠지만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분계, 처분 이익이나 평가 이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잘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